안녕하십니까 상지인 여러분. 5월 18일 월요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측이라는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과 수요 예측의 개념과 원칙을 배울 텐데요. 물건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은 APP라는 총괄 생산 계획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엇인가는 뒤에서 배울 텐데요. 예를 들면 1년 동안 물건을 총 얼마나 생산해야 되는가 하는 총 계획을 세운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총 계획을 세우고 나면 여기에 맞춰서 기준 생산 계획이라는 MPS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1년에 총 생산을 얼마나 할 건가 계획을 세워야지 한 달에 생산을 얼마나 할 건가 하는 기준 생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자재 소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물건을 몇 개 만들어야 되니까 재료가 얼마나 필요하겠다. 그럼 재료를 얼마나 사와야겠네. 이런 계획을 세우겠지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의 가장 기본은 도대체 물건은 얼마나 팔릴 것인가. 수요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물건이 얼마나 팔릴지,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이 예측이 정확해야 이 나머지 계획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예측의 개념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예측은 무엇인가 하면 재화나 서비스, 우리 상업경제 할 때 배운 적이 있죠. 재화, 물건,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요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을 수요 예측이라고 합니다. 이 수요에는 두 가지 수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잠재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잠재 수요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수요가 이렇게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필요성이나 욕구는 있는데 구매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아직 소비로 결부되지 못하는 욕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건을 사고 싶기는 한데 살 돈이 없어서 결국 그 물건을 사지 못하는 그런 수요라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유효 수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거나 구체적인 구매 계획이 있는 경우의 수요로서 구매력이 있는 수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의 입장이라면 잠재 수요가 더 좋겠습니까? 유효 수요가 더 좋겠습니까? 그렇죠. 유효 수요가 기업 입장에서는 더 가치 있는 수요가 되겠죠. 왜냐하면 유효 수요는 실제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수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재 수요는 사고 싶긴 하지만 구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 물건을 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좀 더 이해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 매장에 어떤 엄마 2명이 아이 2명씩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엄마 2명은 휴대폰을 사려고 휴대폰 매장에 들어온 겁니다. 물론 따라온 아이들 2명도 휴대폰을 너무나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총 엄마 2명과 아이 4명, 총 6명은 6명 중에는 잠재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잠재 수요는 이 아이들 4명입니다. 휴대폰을 갖고 싶긴 한데 아직 구매력이 없어서 실제로 본인들이 직접 살 수 없는 잠재 수요입니다. 하지만 엄마들 2명은 휴대폰을 사고자 하고 구매 능력도 있기 때문에 엄마 2명은 유효 수요가 되는 겁니다. 자, 두 용어가 잘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수요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수요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예측 오차의 발생 확률은 예측하는 기간의 길이에 비례하여 높아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수요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많을 것인가, 수요가 적을 것인가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수요가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예측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오차가 커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를 10년 뒤의 수요를 예측하면 1년 뒤 수요를 예측하는 것보다 오차가 커진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보면요. 여러분들은 10년 뒤에 뭐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무엇이 되어 있을지 맞추는 것과 여러분들이 내일 무엇을 할지 맞추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오차가 클까요? 그렇죠. 1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것이 오차가 훨씬 클 겁니다. 그 말은 예측 기간이 길수록 예견되지 않는 사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측 오차 발생 확률이 높아져서 예측의 적중률이 낮아집니다. 회사에서도 수요 예측의 기간이 길어지면 오차가 커져서 적중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영속성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은 영속성이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속성이 있는 상품이란 말은 계속 지속적으로 팔리는 상품이란 뜻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팔린다는 것은 길게 계속 연결해서 팔리는 상품입니다. 연결해서 팔리는 상품은 짧게 팔리는 상품보다 그 팔리는 시기가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속성이 길어질수록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기존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예측은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적중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상품이나 서비스는 이미 팔아오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건지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적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상품은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품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TV에서 나오는 편스토랑의 신제품이 나와요. 꼬꼬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그 상품이 잘 팔릴 수도 있고 전혀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팔리고 있는 예를 들면 오래전부터 팔리고 있는 이렇게 땡땡콘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옛날부터 계속 먹어왔던 아이스크림, 옛날부터 계속 먹어왔던 젤리 이런 것들은 이미 정보가 거의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잘 팔릴지 그렇지 않을지의 적중률은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수요가 안정적인 기간의 예측은 불안정한 기간에 비해서 적중률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수요가 안정적인 기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 수요가 불안정한 기간,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가 있는 기간에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가 안정적일 때 적중률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수요 예측은 완벽할 수 없으며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예측 오차는 항상 생길 수 있다. 자, 이 5가지가 바로 수요 예측에 대한 원칙입니다. 이 5가지를 왜 얘기해 주느냐면 우리가 생산관리에 대한 시험을 치다 보면은 다음 중 수요 예측에 대한 원칙이 아닌 것은 해서 이렇게 보기 5개가 나와서 설명을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정성적 수요 예측이라고 해서 자, 이거는 뭐냐면 정성적 할 때 이 성자는
정성적이 아니고 정성적, 발음이 비슷하네요. 누군가의 생각, 의견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성할 때 성자인데 한자로 이 마음, 생각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생각으로 수요를 예측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생각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건데 이거와 반대로 정량적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은 이거는 수량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계산에 의한 수요 예측 방법이고요. 이 정량적 수요 예측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정성적 수요 예측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성적 수요 예측 방법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누군가의 생각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건데 누구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방법이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시장조사법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설문지로 조사하는 겁니다. 시장의 상황에 대한 자료를 설문지나 인터뷰를 이용해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를 예측합니다. 이해가 되죠? 사람들에게 직접 시장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패널 동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널은 여러분들 TV를 보다 보면 백분토론 이런 데서 패널을 초대해서 하는 말 들어보셨죠? 패널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패널을 구성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중력 의견법입니다. 중력은 회사에 좀 더 이제 고위급 인사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판매원 의견 종합법입니다. 판매원은 고객과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 지역 담당 판매원들이 고객의 수요를 가장 잘 안다고 보고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해당 지역에 대한 수요 예측치를 모아서 전체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명주기 유추법인데요. 신제품이 개발될 경우에는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가 부족하므로 유사 기존 제품의 수명주기상 수요를 바탕으로 신제품 수요를 예측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최근에 쌤님이 보니까 비빔면과 비슷한 칼비빔면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칼국수면으로 된 비빔면인데 그런 경우는 신제품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잘 될까 안 될까 이걸 잘 모르니까 기존에 있던 비빔면의 수명 주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유추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빔면의 수명 주기에 따라서 칼국수 비빔면의 수명 주기를 유추하는 그런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델파이 분석법이라고 해서 문제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근데 모이진 않습니다. 패널 분석법처럼 모이진 않고요. 전문가들이 각각 흩어져 있는데 전문가들에게 이제 의견을 다 보내달라고 이제 자료를 보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의견을 요약 정리해서 이 요약 정리한 것을 다시 전문가들에게 다시 배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문가들의 자료를 또 받아서 또 다시 배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서로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논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신제품 개발이나 시장 전략 등으로 이제 장기 예측할 때, 기술 예측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정성적 수요 예측 방법은 주로 이제 이런 설명을 해놓고 무슨 법이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아주 쉽습니다. 다음 중 정성적 수요 예측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패널 동의법, 2번 판매원 의견 종합법, 3번 델파이 분석법, 4번 시계열 분석법, 5번 시장조사법. 자, 이 중에서 오늘 전혀 배우지 않은 것이 정답이 되겠지요. 정답을 선생님께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